제가 발표 드릴 거는 폐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 일반 시민들하고의 인식의 갭을 얼마만큼 소통을 통해서 좁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 효율적인 거, 깔끔한 거,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인식이 나열되죠. 다해욕심, 미세, 번제, 온실 가스 자원 낭비, 집값하락. 결국은 이 인식,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 인식의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못 푼 문제인데 어쨌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연성 폐기물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다. 즉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대중들은 태운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방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회수하니까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화석연료를 대체하지만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이 해결책들은 또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게 굉장히 묘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막는 걸림돌이다. 즉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태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걸림법이다. 굉장히 근본론적이고 명분론적인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현실론적인 입장이죠. 그 명분론과 현실론이 맞부딪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둘 사이의 갭을 해소해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권에 따라서 청와대나 장관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현실론만을 우리가 계속 부여잡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태우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주구장창 평생을 앞으로 100년, 1000년을 계속 이렇게 태우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론적으로 태울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비전은 이런 쪽으로 최대한 좁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의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비전의 제시 없이 여기에서만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안주하게 되면은 폐자원 에너지의 입지와 미래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담대한 비전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남의 동네 쓰레기를 왜 태우느냐,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이런 식의 딜레마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고용연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폐 정책인가? 이런 적폐다.
고용연료 이런 게 이제 적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99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인프라가 확대되어 오는 역사성을 무시한 굉장히 정치적인 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몰역사적인 이해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폐기물 고용연료에 대한 밑그림은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MB정부 들어서면서 고유가와 겹쳐지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되어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고용연료 정책에 대해서 진보 10년 정권은 마치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고 이후에 보수 10년 정권의 적폐 정책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90년대 이후에 위생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폐기물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시민들과 그 시설들이 서로 갈등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시설의 설치의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계속 변화해 오는 이 흐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B 정부 시절의 폐자원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속된 말로 몰빵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인프라는 사실은 다양하게 설치되면서 리스크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몰빵으로 가면서 폐기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한 방향에 집중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대규모 고용연료 발전시설 쪽에 사회적인 투자들이 다 집중되었을 때 이 대규모 열병합 발전시설이 자초되어 버리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먹은 바에 따라서 1, 2년 만에 뚝딱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을 바라보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10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이 한순간에 자초돼 버리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는 리스크 분산될 수 있는 다양성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열병합 발전과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였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고용연료 열병합 발전소를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산업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즉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의 설치를 막으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대안, 천연가스 발전이라고 LNG 발전이라고 하는 대안, 이 대안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를 막아버리면 소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기물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대책은 폐기물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투입하는 폐기물의 전처리와 방지시설 혹은 운영의 효율화, 감시체계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더 현실론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다이옥신 노출이 증가되었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인식은 3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우리들의 인식은 여전히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국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카페에서 나온 몇 가지 글들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의 데이터는 어떤 것이냐? 일단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총 배출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전체 다이옥신 배출량에서 산업시설, 그러니까 비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양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건 뭐 니들이 측정한 거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이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주민들의 그 주장을 10분 받아들이더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 경량성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 민간에서 스스로 뭐 측정한 것이든 해서 뭔가에 화장이 좀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실제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경량성에는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만큼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환경부 보도자료에서는 2017년까지의 자료인데 KI 자료에서는 2016년까지의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다이옥신 총 배출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에서의 다이옥신 총 배출량이 또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11년까지도 줄어들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도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I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이건 옛날부터 20년 전에도 나와 있던 자료인데 가장 최신의 데이터들을 제가 찾아봤을 때 즉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다이옥신은 식품을 통해서 98% 이상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에 또 이미 나왔던 데이터인데 여전히 현재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도 99%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양 자체는 사실은 우리 인체 다이옥신 흡입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주민들은 뭔가 태우는 시설 들어오면은 다이옥신 들여마셔서 다 집단 암발병 사태에 걸리는 것처럼 이런 공포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일단은 뭐 굉장히 많아서 데이터가 많아서 마포 소각 시설의 1호기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자동 굴뚝 시스템 데이터만 보더라도 법정 기준치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이옥신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쭉 경량을 보게 되면 0.1 나노그램이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0.0000이에요. 0.0000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사실상 검출 한도 이내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까지도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97년에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가 만들어지고 할 때 사실은 0.1 나노그램도 굉장히 센 기준이다. 소각시설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0.1 나노그램의 거의 1000분의 1, 만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다이옥신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지 않냐. 이게 점측정법으로 측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시료를 채취할 때만 최적으로 가동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웬만한 공공소각시설은 연속 측정법으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석 달 정도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이것을 국내에서 분석하지 않고 유럽으로 보내요. 거기서 측정한 데이터하고 국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랬을 때도 국내에서 4시간 시료 뽑아서 측정한 수치와 연속 측정했던 수치, 이런 모든 수치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수치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배출 제로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운영 능력은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30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이런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과 운영 능력의 발전들을 무시한 채 소각시설이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의 시설과 민간의 시설 간의 격차의 문제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시설의 경우에도 여전히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일게. 근데 공공시설은 믿을 수 있어. 그럼 민간시설 믿을 수 있어? 민간시설 설치하려면 그럼 다 국가가 해. 공공시설 설치해. 또 이런 식의 주장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의 시설도 공공 못지않게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엄격한 검증과 그 결과들이 앞으로 공개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정보 제공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폐기물을 태우는 시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다 주관적 인식이에요.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모든 위험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인식이에요. 그럼 주민들의 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최악의 경우가 위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부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과다 주입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외부 단체하고 주민들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흐름을 만들어낼 때 이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필요 이상으로 극대화되게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저 속에 돈 노리고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민들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대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를 둔 엄마들의 반대는 진짜 위험에 대한 공포에 근거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정보 제공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요. 이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 경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스피커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스피커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달 매체들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 매체들은 다양화돼야 됩니다. 뭐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다음에 책자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새 이 쓰레기 문제가 워낙 터지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대중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여전히 쓰레기에 대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쓰레기 대중서적 보게 되면은 쓰레기를 소각하면 유해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태우는 건 안 돼라고 하는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는 전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여전히 대응 방법은, 홍보 방법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어쩌면 대중들의 언어로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퍼뜨릴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는 업계에 전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업계 간의 이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태웠을 때 유해 물질이 대굴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동으로 해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동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간의 경쟁은 하되 적정선은 지켜서 이 쓰레기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대중 신뢰도 제고인데 앞과 같이 그냥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염 통제 기술에 대한 이해 정진. 이때 이해는 적어도 초등학생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설명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 감시 체계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인데 역시 이 신뢰는 주관의 문제이죠. 근데 이 주민들이 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대한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지역 및 주민 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혜택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처분 부담금이 부여되지만 처분 부담금이 100% 다 국가 재정으로 환수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부담은 지역이 다 감수를 하게 되고 이익은 사업자와 국가가 가져간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공동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성 쓰레기 산을 필두로 한 그 쓰레기 불법 투기 사태에서 제가 언론이든 사람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지자체 관리 책임 소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자체 관리 책임 소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대한 지자체 거부감을 더 가속화시킨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는데 혜택은 없고 관리해야 될 책임만 더 증가하고 문제 터졌을 때 우리가 몽땅 뒤집어 쓰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들어서지 말게 하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자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게 어떠한 우리가 당근을 제시해 줄 거냐.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또 필요하고요. 지자체의 감시 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와 관련된 지원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해서는 좀 근본적으로는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미세먼지 등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도시, 그래서 떠나고 싶은 도시 집값하라, 이 경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육아교육 지원들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지역 브랜드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업자와 정부가 굉장히 공동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즉 행정적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를 해야 돼요. 단지 도로 깔고 이런 거 말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 젊은 엄마들이 많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육아시설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지원을 강화시켜서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줄 거냐. 그걸 통해서 비록 처리시설에 들어와서 좀 나빠지긴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런 게 더 좋아집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자체가 전체적인 그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폐자원 에너지와 이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서 소각시설이나 이렇게 폐기물을 태웠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배출권을 할당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배출자가 재활용 많이 해야 줄어드는 것이지,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만든 시설 보고 쓰레기를 처리해서 온실가스 많이 나온다고 또 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해? 라고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 특히 가연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책임을 묻는 정책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 혹은 공격은 그런데 앞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즉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점점점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즉 연료로 가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석연료의 수요처가 없어져요. 그 수요처가 저는 상당 부분 플라스틱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결국은 연료로 바로 쓰이는 화석연료의 양은 줄어드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통해서 간접 배출되는 쓰레기로 이 양은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니 기후변화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안주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적인 로드맵, 비전은 단순히 기계적 물질 재활용이 아니라 뭔가의 열적 처리 방식으로 가긴 하는데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은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 혹은 산업계의 비전 제시,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2050년의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의 비전들을 제시해 줘야만이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저는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